민주당 경선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근데 뭐 결과야 뭐 뻔한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법 정책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임 소장님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봤을 때는 기억나는 게 가발, 보정속옷, 키높이 구두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민주당의 경선이 뭐 어떤 후보를 막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년 동안 수출주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개편이 거의 안 됐어요. 그냥 20년 전에도 팔았던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이게 2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고 거의 그때의 산업과 그때의 대형 회사들이 주도권을 차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 세상이 계속 바뀌고 뭐 챗 GPT니 AI나 얘기가 나와서 정말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 AI 세계, AI의 뭐 정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의 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주도권을 딱 선점했다. 저는 그게 또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특히 이제 민주당이 뭐 이재명 후보는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만큼 뭐 우리가 당연히 중도 보수를 지향하자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 계신 그런 데 있는 아젠다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 이제 증권협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만나서 투자 우리 국민들이 개미 투자자가 많잖아요. 약 2천만 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개선책 같은 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주주총회에서 집중 투표제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한다던가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물적 분할을 좀 앞으로 좀 까다롭게 하겠다 등의 가장 원했던 그냥 이른바 중도에 계신 이런 분들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딱 던져준 거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깊었고 민주당은 이제 후보 개개인 갖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토론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뭐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에게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정책 갖고 너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런 말은 절대 없죠. 안 하죠. 네. 어떠한 비난과 비판도 없고 서로가 이거는 김동연 후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잘합니다. 뭐 이런 식의 토론을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하고 또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일으켰습니다. 네.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뭐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으셨어요? 뭐 저는 대부분 중요한 정책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같은 경우가 경제적으로 되게 낙후하고 특히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 경제에 대한 어떤 비관성들이 꽤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해소부 이전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비전 자체가 메가시티도 있으면 메가시티 플러스 북극 항로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대륙철도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대한 산업 부분이 있는데요. 전 이건 또 뭐랑 연결되냐면 한반도 평화랑도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아젠다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부울경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만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상당히 국가 미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가 처음에 시작됐던 이슈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용산 문제로 가슴이 아팠던 그리고 분노했던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공간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중요한 토론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 말씀하셨던 뭐 AI나 반도체 뭐 이런 거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좀 때부터 하나가 좀 안 나왔던 측면들이 중후장대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화공업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또 제조업 분야에서 중후장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자리를 좀 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차츰차츰 계속 앞으로 논의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 수권정당, 대한정당, 그리고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약간 우려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반명이니 비명이라는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다행히 김동연, 그다음에 김경수 후보가 어떤 그런 지지층들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 안아서 의미 있게 경선을 끌어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에게도 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려면 한반도 평화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평화도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안정. 근데 윤석열은 계속 중국 공산당 얘기만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닌 나라인데 그걸 적대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서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은 것도 주고 받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은 최대.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의 새로운 산업적 재편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한미 동맹이라는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의 산업적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간 중간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중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익을 얻던 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전 이걸 갖다가 끊어내게 되면 중요한 방법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관세를 이렇게 높여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하고 싶더라도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축의 하나가 저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레버리지 어떤 그 틀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꽤 나오는 상황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중국은 신뢰하지 않게 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중국의 태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생태계를 초반에 좀 잘 만들어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 고민은 미국의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불확실성들을 감당해낼 만한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다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다. 녹록치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2015년인가에 사드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인데 하여튼 사드는 대한민국의 필요보다 미국의 필요인데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중국하고 어떻게 잘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가 2015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많았는데 사드 사태 이후에 정말 뭐 아주 뭐랄까요 뒤끝 장렬하는 보복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중국이 자동차 국산화도 많이 높아지고 오히려 뭐 벤츠가 굴러다니면 굴러다녔지 현대는 안 굴러다닌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념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중국은 그 전까지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얻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G2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레이트 2라고 해서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큰 나라로 돼 있죠. 물론 미국이 훨씬 힘이 세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경제학적 위치도 그렇고 그 소위 말하면 전략적인 모호성을 갖고 밖에 없는 나라고 그동안에 있었던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죽하면 중국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천안문 위에 올라왔어요. 네, 그게 바로 외교이거든요. 좋든 싫든. 근데 아예 윤석열은 아예 그냥 적을 다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북중러를 비롯해서 나중에는 뭐 이란도 적 만들어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해외 뭐 어떤 우리 막 무역국, 교역국을 적을 만들어버려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매우 고립되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보복 관세라고 해서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관세를 일단 첫 번째 때린 게 EU부터 때렸어요. 네. EU가 이제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때렸는데 EU가 이제 동맹체인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찍소리를 거의 못합니다. 그냥 당하고 있어요, 거의. 뭐 약간의 이제 저항은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뭐 액다 보복 관세다라고 100% 때려버리면 중국은 약 120% 때리고, 그러면 미국도 뭐 130 때리면 이렇게 계속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나 국력적으로나 미국과 이렇게 겨뤄볼 만큼의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게 저는 하나의 증빙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도 미국 내에서 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관세 폭탄하고 보복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미국 내 경제 상황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EU는 어차피 뭉쳐져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끼리
조금 이렇게 연합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이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그런 협상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나 뭐 지금 최상목이나 가서 이야기한 게 한국은 미국 관세 정책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해서 벌써 저 자세로 딱 갖고 들어가는 거가 전 이건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요.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가서 애써서 망치는 기분이 들어서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왜 갔는지 참 궁금하고요. 뭐 지금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음모론적으로 따지면 지난번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있을 때 사드를 전격 발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이걸 복원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알래스카 LNG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 뭐 62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 지금 가서 갑자기 내일이죠. 내일 아마 저기 네, 2+2를 해서 네. 결정을 할 건데 툭하니 막 받아오게 되면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는데 야 우리는 모르겠어. 뭐 쟤네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받아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모론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니, 저는 그런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똥을 싸질러 놓고 오면 그 똥을 누가 치워야 되느냐 자기 정부가 다 치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치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정부의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적 추진을 통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고 그것은 이미 황교안 때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내일 만약에 잘못 싸질러 놓고 오면 매우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남겨놓은 개선서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한 걱정인데 지금까지의 문제, 적폐를 청산하는 거 이게 뭐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엄청난 일일 텐데 이 짧은 40일 기간 동안 또 사고를 치면 국민들은 어떡하냐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